일요일 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업무를 맡은 부서가 우리나라에서는 통리하문, 통리교섭통상사무하문 같은 이런 기관이 있었거든요. 이 정보관리들은 자기 상대가 외국인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주 7일제를 써야 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쓰는 시간 개념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러면서 주 24시제라는 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시계, 이런 개념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들어온 지 이제 겨우 150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게 제일 문제였어요. 정확히 측정할 도리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1886년부터 이제 서양식 학교에서 학교 오는 시간, 수업 시작 시각을 8시 15분이라고 정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부터 뭐가 다니냐면 전기선이 운행하기 시작해요. 일본에서 배가 와가지고 인천에 와서 여기서 사람 태우고 내리고 떠나요. 근데 막 떠나지 않잖아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나오죠. 처음에 1901년에 경인철도가 1899년에 처음 이제 제물포에서 노량진까지 개통이 되고 1901년에 지금 서서문 덕수궁 뒤에서 인천까지 가는 경인철도가 개통이 돼요. 개통식에 이제 정부 고관들을 태우고 한번 갔다 오는 걸로 이렇게 개통식을 했는데 노래가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다 보면 코미디 같죠. 그 서수나 화창일이 불렀나? 예. 그 서영춘이 불렀나요? 예. 그래서 뭐 마지막에 가사가 그래요. 저 기차 좀 붙잡아요. 돈 다 낼 테니. 그죠? 이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냐. 깎아달라고 졸라다가 기차가 떠나니까 저 기차 붙잡아라 돈 낼 테니까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기차가 잡히나요? 어떤 대관이 기차 출발을 앞두고 화장실이 급해서 치과에 갔다 왔더니 이미 기차가 떠나고 있는 거예요. 막 호통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대관날이께서 타지도 않았는데 감히 마부가 몰고 갔다고. 근데 기차나 기선 같은 것들은 사람 사정 안 봐줘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현대적 교통수단이 버스나 택시 빼놓고는 제 시간에 떠요. 그때까지 사람이 도착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야 뭐 놓치면 다음 차 타면 되지 이러는 거지만 옛날엔 그것도 없어요. 하루에 한 번 떠요. 그 시간에 못 가면 그냥 못 가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신문에 실려요. 1890년대. 인천항 증기선 출발 시간표. 9시 15분 출발. 9시 15분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사실은요. 1939년인가? 별로 오래 안 됐어요, 이제. 100년도 안 됐어요. 우리 세대가 많이 알았던 동화 작가 윤석중이라는 분이 있어요. 윤석열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좀 그런데. 예. 이분이 쓴 동시 중에 넉점반이라는 게 있어요. 넉점반. 엄마가 꼬맹이한테 아가 저기 저 전방에 가서 가게 주인은 집에 시계가 있으니까 지금이 몇 시인지 물어보고 오렴 이런다고요. 이제 가게 주인한테 달려가요. 꼬맹이가. 몇 시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넉점반이라 그래요. 이제 오다가 한참 노는 거예요. 개미 구경하고 또 뭐 병아리 구경하고 풀 구경하고 그렇게 1시간이나 걸려서 와가지고는 집에 와서 엄마 넉점반이래 그러는 거죠. 아니 엄마는 이제 떠난 시간에서부터 언제 도착했을지 언제 넉점반인지 알 수가 없죠. 시간이란 그런 거였어요. 알 수가 없죠. 최대한 빨리 가든가 하루 전에 가든가 이거밖엔 방법이 없는 그런 시간. 아주 모호한 시간대에 살았어요. 시간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코리안 타임이란 말은 사실은 아메리칸 타임, 아라비안 타임이니 코리안 타임이니 우리가 요즘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 시간 안 지킨다고. 예,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 놀릴 때 하는 건데 시계가 없어서 시간을 못 지킨 거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계도 없으니까. 그래서 좀 정밀한 시계, 자명종이라고 하는 시계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19세기 단계의 정밀한 시계들을 어떻게 좀 만들 것인가. 만들지는 못하고 사실은 아직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기도 했었는데 한국산 시계는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에서 망한 산업이에요. 거의 없어요. 개성공단에서 로만손이라고 하는 시계를 꽤 오래 만들었었는데 아직도 브랜드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몇 개의 시계 회사가 오리엔트 또 로만손 한국산 시계 회사들이 거의 뭐 없어요. 싸구려 시계에서만 있지 10만 원짜리 시계도 찾아보기 힘들걸요 아마. 그래서 가끔 이제 왜 그 TV 채널 보다 보면은 싸구려 시계 뭐 저 남녀 한 쌍에 9만 원 뭐 이래가지고 이제 파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국산 시계는 보통 나와요. 제작은 또 여기서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시계를 좀 설치하려는 게 필요해지죠. 근데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개념은 시간은 누가 이렇게 정해주느냐에 대해서 중국이 천자로서 시간을 지배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관념이 하나 있고, 시계는 기계적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제 유럽적 관념이 하나 있는데, 유럽적 관념에서 시계가 왜 이렇게 중요했냐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7세기 데카르트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코지터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걸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하나 남긴 유명한 말이 뭐냐면 모든 유기체는 기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도 기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그 무렵에 그 사람 살던 시대에 가장 정밀하고 가장 좋은 기계가 시계였어요. 우리가 기계라고 그러는데 기계, 원래 기는 중국에서 옛날에 기계라고 붙일 때요, 기는 배틀을 기라고 그래요. 배짜는 거. 배짜는 틀을 기라고 그러고요. 개는 뭐냐면, 기계할 때 개는 두 틀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배틀, 뭘까요? 형틀. 사람들 형벌 줄 때 묶어놓거나 아니면 이제 뭐 고문할 때 그때 쓰는 그 도구를 개라고 그랬거든요. 합쳐서 기계예요. 그렇게 이제 썼었는데, 형틀, 배틀과 형틀을. 근데 모든 유기체는 기계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시계로 봤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쯤 돼서 16세기부터 15세기부터 그 시계의 성능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엽 시계가. 근데 이 시계는 태엽만 감아주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요. 바늘시계를 만든 다음부터 계속 돌 뿐만 아니라,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품이 고장나도 그 부품만 갈아주면 다시 돌아가요. 지금 뭐 소더비 경매나 이런 이제 경매 시장에서 팔리는 좀 눈 돌아가게 비싼 가격으로 매덕을 넘어서서 몇십억 원 정도로 팔리는 시계들이 있어요. 이게 1800년대 만들어진 시계들이 그래요. 아직도 가요. 여기 시계에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전자시계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만은 기계식 시계에 들어가면은 거기 옛날엔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시계도 그런 시계였었는데 19석, 21석, 23석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어요. 시계의 마모를 줄이기 위해서, 시계 부속이 마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보석을 넣었거든요. 경도판에 보석들을 넣어서 21석이니 23석이니 이런 식의 말들을 했거든요. 그 안에 그 이제 뭐라 그러나 기억도 안 나네. 시계 부석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니까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은, 데카르트는 어떤 인간의 모범을 발견한 거예요. 모범적인 인간이란 밥만 주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인간이다.
이게 굉장히 자본주의적 인간이었죠. 공장에 어울리는, 농촌에 어울리는 인간이 아니라 공장에 어울리는 인간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20세기 들어와서 한 50년 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자이자 이제 역사학자인데 루이스 몬포드라고 하는 미국인이 무슨 정의를 했냐면 현대 사회의 시작은 현대 사회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현대 자본주의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밀도 높은 태엽시계의 발명이 현대 사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계를 보는 눈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뭐가 마찬가지였냐면 시계 태엽 감는 거를 밥 준다고 그러잖아요. 시계 밥 준다고 그래요. 심지어 요즘에 배터리 가는 것도 밥 준다고 그래요. 근데 시계 밥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요. 시계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장 모범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꾸준히 이제 끊임없이 돌아가는. 자, 이런 식의 정밀도 높은 태엽만 감아주면 꾸준히 돌아가면서 때가 되면 시간을 알리는 이런 시계를 지배한다는 것, 갖는다는 것은 이제 시간을 지배한다는 느낌을 줘요. 시간이 각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신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이런 느낌을 준다. 이래서 처음에는 이 시계를 이제 집집마다는 아니고 일부 이 양반 집에는 자명종을 희귀한 물건이니까 사다가 갖다 놓긴 했지만, 근데 문제는 이거 고장나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갖다 놓은 것도 별로 없었지만 이거를 이제 어떤 좀 의미로 배치할 것이냐,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집안에 놓이는 자명종 말고 옥외 시계. 옥외 시계가 개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요즘엔 그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청에 가면은 시청 건물에 시계가 걸려 있어요. 역에 가면은 역 광장에 시계탑이 서 있어요. 손목시계 없는 사람들도 그 시계를 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시계탑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언제 생겼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죠. 어디에? 이게 경복궁에 제일 먼저 생겨요. 고종이 그것도 이 궁궐 근정전이나 사정전이나 이런 전각 앞에 세우지 않고요. 그 건천궁 뒤쪽 지복제 옆에 이제 왕의 사적인 공간에 몰래, 중국 사람들 몰래, 뭐 안 보이는 곳에 몰래 시계탑을 세워요. 제가 그 시계탑에 들어가 있는 시계가 사진이 하나 남아 있어서 어느 나라 제품인지 보려고 아무리 확대를 해도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시점 1893년으로 추정되는데, 그 무렵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른바 서양식 시계를 보는 법과 관련된 문화가 들어와요. 굉장히 빨리 정착하는데